60년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 며느리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내 여행이 더 중요해요. 장례식은 참석 못해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내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즐거운 순간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0년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 길에 당신의 슬픔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흐린 날 오전이었습니다. 병원 2층 대기실에 나는 혼자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박순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아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하였습니다.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금방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연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순자가 자주 쓰던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꽃무늬 손수건에서는 아직도 라일락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매일 아침 화장대에 앉아 쓰던 그 향수, 코끝에 스치는 그 향기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수건을 바라보는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6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비 내리던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순자의 미소, 그녀가 제게 건넨 첫마디. 우산 같이 쓰실래요?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대, 우리는 둘 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믿음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부자였습니다. 60년이란 시간 동안 쌀이 떨어진 날도 있었고 서로에게 큰 소리 내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늘 손을 꼭 잡고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라고 속삭이던 순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전한 반쪽, 아니 하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순자는 제 옆에서 밤새 꼬박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약 먹었어? 밥은? 찬데 잊지 말고. 저보다 저를 더 잘 돌봐주던 그녀의 손길이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더 꼭 쥐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정말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다가도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을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 이면 여전히 현관문이 열리며 여보, 나왔어 라는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반찬 더 먹어, 맛있지? 라고 물어올 것 같았습니다. 60년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끝날 수 있었겠습니까? 익숙해진 존재가 사라진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제 숨에, 제 심장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그녀의 손길을, 그녀의 사랑을 이제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손수건에서 느껴지는 라일락 향기가 점점 옅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조금씩 더 멀리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아들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안 왔니?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수연이가 못 온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올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일정이 있어서 취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마당에 수연은 해외여행을 우선시한다는 말입니까?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기막혀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수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미안한데. 아니, 이미 예약한 지 오래됐고 환불도 안 된다고. 어차피 사람들 많이 오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시어머니와 가깝지도 않았어. 나에겐 해외여행이 훨씬 중요해.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순자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볍게 대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수연이가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닐 거예요.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여러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와의 추억, 어린 민우의 모습, 그리고 수연과의 첫 만남까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긴 듯하였습니다. 순자가 없는 첫날 밤은 너무 길고 외로웠습니다. 창밖에는 달빛마저 희미하였습니다. 빈 침대 한편에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아 조심스레 손을 뻗어보았지만 차가운 이불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정말 사라졌다는 사실이 서서히 다가와 끝없이 서러워졌습니다. 장례식 첫날 가까운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자를 기억하며 달려오셨습니다. 순자는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이 많았지만 묘하게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수연의 부재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수연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안 왔어? 오늘 같은 날 안 보이네.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말입니다. 조문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외여행 갔습니다. 마치 못을 박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보다 자신의 여행을 선택한 며느리의 행동을 모두가 알았으면 했습니다. 더 이상 가리고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조문객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날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그분들에게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낮게 쏟아지는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기도 하니까요. 아들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여러 감정이 뒤섞여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순자의 오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순자와 40년 지기 친구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종석 씨, 순자가 항상 손주 이야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었는데 얼마나 가족을 아꼈는지 아세요? 그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이영숙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순자는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겼고 특히 며느리 수연을 딸처럼 아껴주었죠. 결혼 초기에 수연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비법과 지혜를 전해주었죠. 그런데 지금 수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밤이 되자 조문객의 발길이 끊겼고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치 저를 향해 고생 많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못다 한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도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 장례식 둘째 날 여전히 수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을 볼 때마다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조카 영민이가 다가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수연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진 공유 앱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한 해변에서 칵테일 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발리에서의 완벽한 휴가 라는 글과 함께 천국 같은 시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밑에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누군가가 시어머니 장례식 아니었어? 라고 묻자 수연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미리 계획된 여행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웃는 얼굴 이모티콘과 함께 내 인생 내가 살아 라는 문구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생전에 수연을 얼마나 아껴줬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수연은 장례식 날 마음껏 즐기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듯 세상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영민이는 제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휴대폰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제 가슴을 관통한 뒤였습니다. 지울 수도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분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수연을 옹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수연이가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닐 거예요. 원래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 그 순간 아들의 태도가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없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으로 어머니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만들어버린 사람을 왜 감싸고 있는 건지 제 마음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래도 순자의 영정사진 앞이라 또다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해외여행을 마친 수연이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저 돌아왔어요. 잠시 들러도 될까요? 마음은 달가울 리 없었지만 딱히 막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순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있었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도착하기 전 저는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없는 집에 곧 그 며느리가 온다네. 사진 속 순자는 늘 그렇듯 잔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왠지 그 미소가 오늘따라 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셔츠와 꽃무늬 치마 차림의 수연은 마치 어떤 축제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행 다녀오면서 조금은 미안했잖아요. 그래서 쿠키를 직접 구워왔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얄미울 정도로 명랑하게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속이 울컥했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게 조금은 미안하다. 는 말이 무척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쿠키 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걸 내가 왜 먹어야 할까?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가져왔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투가 너무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쿠키 자체에는 죄가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신경을 시어머니 장례식 때 써줬어야지. 네가 해외여행에서 칵테일 마실 때 여기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기나 해. 수연이 발끈했습니다. 장례식엔 이미 사람들 많았잖아요? 다들 어머님이랑 친한 사이였고 저는 솔직히 그다지 친하지도 못했죠. 왜 제가 꼭 거기 있어야 해요? 그 순간 쌓여있던 울분이 터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순자의 영정사진 앞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거야. 함께 슬퍼하고 함께 보내주는 것. 친하고 안 친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수연은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존중은 해요. 그렇지만 제 인생도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제가 일정까지 다 포기해야 할 정도였나 싶어요. 솔직히 환불도 안 되는 거였고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떤 환불이었는지 어떤 일정이었는지보다 순자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만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수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끝났잖아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분위기 싫어해요. 아버님이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완고하세요. 끝났다. 는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의 죽음도 제 마음의 상처도 수연에게는 이미 마무리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 수연과 더 이상 하나의 가족으로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저는 먼저 가볼게요. 아무튼 쿠키 안 드신다니 아쉽네요. 수연은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머뭇거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차가운 바람이 저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한없이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문 앞에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쪽 귀에는 수연이 남긴 말들만 계속 반복되어 들렸습니다. 끝났잖아요. 앞으로는 잘 지내면 되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잡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수연에게는 이 문제가 다 끝난 일이었나 봅니다. 순자의 존재도 장례식의 공허함도 제 분노도 그녀에게는 이미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서재로 들어가 서류들을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사실 집에 관한 문서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약속만 했던 집이었지만 정확히는 제 소유 상태로 남아있는 집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와 수연이 살고 있는 집은 법적으로 아직 제 명의였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 별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수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연이가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상한 게 뭐냐? 그냥 이젠 확인했다. 수연이의 태도라는 걸.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수연이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들은 여전히 수연을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 관계의 균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순자가 떠난 지금 저를 지탱해 줄 대상은 오직 제 결심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의 영정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나는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고 느껴져. 작은 방에 놓인 순자의 사진이 흔들리는 촛불 아래 더욱 아련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이제는 제 길을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이자 전직 변호사였던 김태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 벨소리에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현이냐? 나 종석이야. 아, 종석이?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태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냥 그렇지. 순자가 떠나고 나서 정신이 없었어. 아, 그래. 장례식에 못 가서 정말 미안했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태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들 각자 사정이 있는 거지. 근데 태연아, 내가 지금 법률 쪽으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제 목소리가 저절로 낮아졌습니다. 실은 민원에 사는 집 내가 팔려고 하는데. 뭐라고? 갑자기 왜? 태연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며느리가 해외여행 간다고 안 왔어. 환불 안 된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SNS에 여행 사진 올리고 시어머니보다 여행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댓글까지 달았더라고. 어휴, 태연이 혀를 찼습니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네. 그 집 법적으로는 아직 4명이야. 결혼할 때 선물해 준다고는 했지만 등기 이전은 안 했거든. 내가 그 집 팔아버리면 문제될 게 있을까? 태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소유니까 문제 없어. 다만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는 거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관계라? 그 애가 진짜 가족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은 없었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중개인 이영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동네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파실 생각이세요? 그 집 지금 시세로 꽤 좋은 가격 나올 텐데요. 그래.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더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집 내부도 한번 보여주시고 금방이라도 매물을 올리면 문의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순자가 떠나버린 상황에서 이 집은 이제 제게 추억의 공간이라기보다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아내가 자주 앉았던 거실 소파에 앉아 문서처를 펼쳐놓았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귀찮아하면서도 차근차근 정리해둔 각종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 결정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매매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집을 보러 올 사람들이 있다는 점은 확실히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아,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 내가 준비할 테니 너희 둘 다 시간을 비워라.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요리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직접 손질하고 양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들과 수연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고 아들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아버님이 이런 요리를 다 하시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이런 거 못해서 늘 배달만 시켜 먹거든요.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하지 않았니? 어떤 사람은 여행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수연은 제 말 속에 숨은 의미를 눈치챘는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시하듯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 중간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너희 집에 사람들이 방문할 거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요? 수연도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우리 집에 누가 온다는 거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지. 그 순간 식탁 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수연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 집은 4명이야. 너희가 결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나중에 차근차근 알아보면 되겠지.
아무튼 내일 집을 보여줄 사람이 올 거다. 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몇 년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팔아버리겠다고요?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갑자기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길바닥에 내쫓을 마음은 없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 순자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과 한 집에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한 번 안 갔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제가 여행 못 갈 상황도 아니었고 그땐 저한테도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갑자기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안 준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일은 집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오는 것뿐이다. 매매가 실제로 언제 진행될지는 더 논의해 봐야겠지. 수연이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 정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 결혼 생활을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고집이 아니라 이제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해 보여준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게 해주려는 거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너는 내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히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키우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여보, 당신도 뭐라고 좀 해봐요.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만약 이게 시어머니 장례식에 못 간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제가 지금이라도 사과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이렇게까지 집을 팔겠다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저는 수연의 눈을 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SNS에 올린 사진과 댓글을 봤다. 수연아, 미리 계획된 여행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니? 순자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면서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가 그런 글을 올렸다고요? 수연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이내 반발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들한테 한 말이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말도 아니고 이런 걸로 집까지 팔겠다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날 저녁 식사는 최악의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수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식탁을 정리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집을 파실 건가요? 그래, 민호야.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야. 내 엄마가 떠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이나 법적 관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지. 내 아내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 같구나.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어머니 장례식 때 수연이를 더 단호하게 설득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부동산 중개인과 예비 구매자들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수연은 집에 있지 않았고 아들만 어색하게 방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집 안을 둘러보는 동안 아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길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돌아간 후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살 곳이 걱정되면 내가 당분간 다른 집을 마련해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집에서는 너희가 나가야 해. 아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저도 수연이랑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 장례식 문제만이 아니에요. 수연이는 항상 자기 일이 우선이었고 저와 우리 가족은 늘 뒷전이었죠. 그동안 참아왔지만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니? 창피했어요. 어머니가 늘 저희를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실제로는 제 결혼 생활이 엉망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인생은 때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란다. 일주일 후 예상보다 빠르게 집은 매각되었습니다. 중개인이 좋은 조건의 제안을 가져왔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순자와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길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수연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결론이 그렇다면 너도 할 말이 없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수연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상황이 전부 저희 사이의 균열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어떻게 하든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너와 수연의 문제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테니까.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시겠죠? 그래. 너희 엄마라면 분명 너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을 거다. 몇 주 후 아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연과의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던 날 아들은 전화로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리됐어요. 법적으로도 제 마음도. 잘했다, 아들아. 그날 저녁 저는 순자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작은 잔에 흘러내리는 차향이 방 안에 은은히 퍼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했소. 하지만 이게 그에게 더 나은 길일 거예요. 당신이 늘 말했잖소.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몇 달 후 아들이 새 집에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책장 한편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보고 계시겠죠? 그래, 순자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니 떠나신 날 수연이가 보인 태도, 그리고 그 이후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관계의 본질을 보여준 거죠.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생은 길다, 아들아. 언젠가 진정으로 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날 거야. 아버지,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새 삶을 시작할 때를 위해 남겨둘 생각이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 진짜 가정을 이룰 때 그때 다시 집을 마련해 주고 싶구나. 그때가 올까요? 물론이지.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은 순자처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길 바란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때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할게.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저 멀리 가장 밝은 별이 순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젠 혼자지만 곧 더 행복해질 거예요. 당신이 떠난 후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소. 걱정 마시오. 가끔은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순자를 떠나보내는 아픔, 며느리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아들의 이혼이라는 시련?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그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란다. 아내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0년을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을 소중히 보내지 못한 며느리의 선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어쩌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존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지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